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토시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읽은 소설 5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제가 특히 재미있게 읽은 책에는 북토시픽을 붙여보려고 합니다. 물론 독자분들마다 독서 취향은 다 다르시겠지만 책 고르실 때 작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소설 리뷰 5편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많은 분들이 인생책으로 꼽는 책이기도 하죠. 양기자 작가님의 모순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첫 번째 북토시픽입니다. 이 책은 1998년에 초판이 출간되었었고 2026년 현재 132쇄를 찍었다고 하고요. 2쇄마다 책의 표지 색상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제가 책을 샀을 때가 4년쯤 전이었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검은색이었고요. 현재 판매하는 책은 흰색 표지더라고요. 소설의 주인공 25살 안진지는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은 인물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사랑을 하고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지, 이런 질문들 앞에서 방황하고 고민하는 20대 청춘이죠. 쌍둥이인 엄마와 이모의 삶을 보며 자란 진지는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조건 속에서 출발한 두 사람이 완전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운명은 정해져 있고 삶은 그저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세상에 냉소를 날리면서 낭만과 감상의 유치함에 대해 적대적인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인생을 운명에 맡겨버리고 되는 대로 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전력을 다해 인생을 탐구하고 살아보자고. 진진을 통해 작가는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모순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부유함이 곧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누군가는 미치도록 부러워하는 삶이 당사자에게는 견디기 힘든 불행일 수도 있다는 것. 오히려 여러 겹의 불행 속에서 사람들은 그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 안정적인 삶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것 같지만 때로는 불안정 속에서 오는 가능성과 기대가 사람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 옳고 그름은 언제나 분명한 듯 보이지만 어떤 경우에 우리는 그것이 틀린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악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 불행이 불행을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불행을 이해하고 위로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 사랑은 유치한 낭만에서 시작되지만 그 낭만 때문에 서로를 상처 입히고 미워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과 불행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은 삶 속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 결국 이 책은 사람의 인생은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수많은 모순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읽는 사람의 나이에 따라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20대 청춘들에게는 너무나 현실감 있게 다가올 것 같고요. 40대 중반인 제 경우에는 진진이 하는 고민들을 몸소 부딪히고 겪으면서 지나왔기 때문에 그래, 저런 고민을 할 나이지. 청춘들이여 응원한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덮고 나서 저희 병원의 20대 직원들에게 책을 사서 선물하기도 했어요. 9살엔 9살 인생을 읽고 20대엔 모순을 읽어야 한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출간된 지 30여 년이 다 되어가는 소설이지만 문장이 세련되고 쉽게 잘 읽히면서도 일상적이고 유머 속에 삶의 통찰을 담아내고 있어서 SNS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이 열광할 만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소설은 박민규 작가님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입니다. 이 책은 2026년 2월에 넷플릭스에 공개된 영화 파반느의 원작 소설이기도 하죠. 2008년 온라인 서점 블로그에 6개월간 연재되었었고 이후 17년간 꾸준히 사랑을 받아온 스테디셀러라고 합니다. 박정민 배우가 20대 내내 끼고 살았던 인생책이라고 소개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이번 영상의 두 번째 북토시픽입니다. 일단 책은 정말 너무 재미있습니다. 작가가 의도적으로 연출한 독특한 문단 바꿈 형식도 흥미롭고 문장들이 감수성의 결정체라고 해야 할까, 굉장히 시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 많고 필사하고 싶은 문장이 너무 많아서 책이 이렇게 플래그 스티커 천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의 로그라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자면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외면할 정도로 못생긴 외모를 가진 여자와 잘생긴 남자가 만나
외모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사회 속에서 사랑의 본질을 묻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는 총 3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일단 남주는 무명에서 유명 배우가 되고 난 이후 가정을 떠난 아버지를 둔 인물입니다. 버림받은 못생긴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를 배신한 잘생긴 아버지를 보며 자란 그는 아름다운 것에 대해 주어지는 세상의 관대함과 불공정함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인물이죠. 그래서 백화점에서 일을 하며 보게 된 지독하게 못생긴 여주에 대해 연민과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여주는 못생긴 외모로 인해 어려서부터 갖은 세상의 거친 시선을 그대로 맞으면서 살아온 인물입니다. 저는 이 여주의 캐릭터가 순정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못생겨도 당당하고 자존감 강한 여자로 그려지지 않아서 더 좋더라고요. 있는 그대로의 열등감과 상처, 어둠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서 오히려 더 공감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요 인물, 요한. 세상의 위선에 대해 굉장히 삐딱하고 냉소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고 사는 건 귀찮아, 사람들은 왜 저렇게 아등바등하며 사는 걸까 생각하며 한 발 떨어져서 세상을 관찰하는, 세상에 섞여 들어가지 못하고 사회의 바깥에 서 있는 듯한 고독함을 가진 인물입니다. 이렇게 내면에 각자의 어둠을 간직한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이 작품은 우리가 진정으로 보고 쫓아야 할 가치는 외형이 아니라 내면의 가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쫓아가며 살겠지만 말이죠. 저는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소설을 읽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둘 다 너무 좋았었거든요. 차이점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소설은 외모지상주의 사회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분위기가 강해서 조금 더 시니컬하고 어둡게 느껴지는데 영화는 상처받은 청춘들의 위로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남녀 주인공의 만남과 사랑을 밝고 따뜻하게 그려내고 동화적인 느낌이 듭니다. 시대적 배경도 소설에서는 휴대폰이 없었던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영화에서는 현재 시대로 옮겨왔고요. 남주의 캐릭터도 영화에서는 굉장히 내향적이고 순수함을 간직한 성인이지만 소년미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인데 개인적으로 소설에서는 영화에서보다 좀 더 세상의 사교적인 인물로 그려진 것 같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아마 남주였던 문상민의 분위기가 소년소년해서 더 영화가 동화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는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하다 보니 남주가 현대무용을 한다는 설정이 달랐고요. 그리고 여주였던 고아성 배우가 저는 막 너무 못생긴 여자가 아니라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럽게 느껴져서 저는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소설을 읽었는데 소설의 오랜 팬이셨던 분들은 영화가 원작의 매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먼저 접한 것을 기준으로 상상과 기대를 하게 되고 아무래도 영화는 정해진 시간 내에 여러 가지를 압축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저는 영화와 소설이 둘 다 다른 매력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읽어보셔도 좋을 책 또 한 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나온 연상호 감독의 얼굴이라는 영화의 그래픽 노블인데요. 외모를 소재로 한 이야기여서 같이 읽어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프리다 맥파든의 대리모입니다. 집 앞에 교보문고가 있어서 참새방앗간 들르듯 자주 들르는데요. 이번에 갔더니 또 프리다 맥파든의 신간이 나왔더라고요. 검색해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2026년 2월 말에 출간되었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2018년에 이북으로 출간되었었던 책이었습니다. 프리다 맥파든은 이력이 굉장히 특이한 작가인데요. 뇌손상 분야의 전문의이고 현재도 의사와 작가 일을 병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3년부터 소설을 썼는데 주로 아마존에서 자비 출판을 했었고 초기에는 병원 생활을 소재로 한 의료 블랙 코미디 장르의 소설을 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8년 이 대리모라는 소설을 전후로 가정형 심리 스릴러 장르를 쓰기 시작했고 2022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우스메이드가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치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 이 소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다 맥파든 스타일이 형성되던 초기 시기의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작년에 한국에 출간된 프리다 맥파든 소설의 도장 깨기를 하면서 하우스메이드 이후의 다른 작품들은 물론 재미는 있었지만 아무래도 비슷한 형식이 반복되다 보니 뭔가 느낌적으로 하우스메이드를 처음 읽었을 때만큼의 신선함은 없네 하고 느꼈었거든요.
특히 이야기의 무대가 제한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야기의 볼륨이 작지 않나 싶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리모를 사서 보면서도 의리로 읽는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큰 기대는 안 하고 봤는데 읽다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공들여서 쓴 느낌이 나서 작가가 다시 분골쇄신하고 심기일전했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우스메이드가 나오기 훨씬 전에 나온 책이었던 거죠. 소설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직장에서도 잘 나가고 잘생긴 남편까지 있는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사는 애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딱 하나,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비서가 대리모를 자처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물론 이 대리모에게는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고 이 선택으로 애비의 삶은 송두리째 휘둘리게 돼요. 소설은 맥파든 특유의 방식인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진행됩니다. 남들 앞에서 말하지 못하는 못난 생각, 속 이야기들을 막 내뱉는데 거기에서 오는 날것의 재미가 있고요. 아니야, 아닐 거야 하면 항상 그게 맞고 왜 이렇게 꺼림칙한 기분이 드는 걸까 하면 그 예감이 다 맞고 이러면서 나중에 당할 게 뻔히 보이는 맛도 있고요. 저한테는 프리다 맥파든이 소설계의 김순옥 작가님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뻔하고 통속적인 이야기를 대중들이 열광하고 좋아하게 쓰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오쿠다 히데오의 리버입니다. 2권으로 된 소설이고요. 지난번에 나오미야 가나코를 읽고 나서 흑쿠다 소설에 관심이 생겨서 읽어본 책인데요. 이 작품은 2019년부터 일본 문예지에 연재되었던 소설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 11월 출간되었습니다. 일본 소설을 읽을 때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너무 헷갈려서 읽기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대표적으로 저희 남편이 그렸습니다. 근데 이 소설은 좀 더 그래요. 이야기를 끌고 가는 뚜렷한 주인공이 있는 구조가 아니고 10수명의 전담 수사팀 경찰들과 용의자, 사건 관계자들이 비슷한 비중으로 등장하면서 사건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책을 읽는 초반부에 허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의 첫 장에 등장인물에 대해 정리해 놓은 페이지가 있는데요. 저도 수시로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리버는 장기 미제 연쇄 살인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일본의 한 지역에서 성매매를 하는 젊은 여성들이 살해 후 유기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는데 범인이 끝내 잡히지 않은 채 오랜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현재 10년 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다시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과거 사건들과의 연관성이 제기되고 경찰과 주변 인물들은 오래된 미제 사건의 범인을 다시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소설에는 뚜렷한 주인공이 없는데요. 경찰이든 범인이든 한 사람의 내면을 파고든다거나 개인의 변화와 극복, 성장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철저히 수사 과정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장면의 묘사보다는 인물들 간의 대화가 많고 그래서 마치 일본 수사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수사 드라마 스타일의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미있게 읽으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사회 질서에 위협이 되는 범인을 찾으려고 애쓰는 경찰들의 사명감과 정의감도 인상적이지만 특히 이 소설에서 마음에 남았던 것은 10년 전의 사건이 미제로 남으면서 그 사건에 붙잡히고 한이 맺혀서 마치 망령이 되어버린 듯한 전직 경찰과 피해자의 아버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흉악 범죄들이 사회와 사람들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는가를 지켜보면서 범인에게 더 분노하게 되고 그들의 검거를 응원하게 됩니다.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언론은 늘 범죄의 동기에 주목하며 범인의 마음을 분석하려 하지만 이치로 설명될 수 있는 인간이라면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사람의 어둠을 얼핏 헤아렸다고 해서 조서가 갖춰진다 해서 누구 한 사람 구제되는 일도 아니다. 이번 리버 사안도 사건이 해결된다 한들 이 일을 납득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범죄자가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며 그 동기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은 저질러서는 안 될 일을 한 범죄자이고 피해자가 살아 돌아오지는 않으니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세라 페카넨 작가의 검은 밤의 여자들입니다. 엄마 루스는 10대의 딸 캐서린을 낳았고 집을 나와 홀로 캐서린을 키워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자 버팀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간호사가 되어 엄마를 떠나 다른 지역에서 일을 시작할 예정이었던 캐서린은 갑자기 엄마가 캐서린의 독립을 막으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엄마의 과거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되고 그렇게 굳건했던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긴장과 의심이 쌓여갑니다. 책은 총 3개의 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초반부에는 이렇다 할 긴장감 없이 다소 평범하게 이야기가 흘러간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장이 끝나는 시점부터 이야기가 확 재미있어지고 흥미진진하게 흘러갑니다. 소설을 읽다 보면 각인되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성이고 두 번째는 유전입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엄마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쁜 성향의 대물림. 만약 그것이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면 후천적인 노력과 환경으로 교정할 수 있는 것일까? 단순한 반전 스릴러라기보다는 엄마와 딸이라는 관계 속에서 모성과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의 책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드디어 추운 계절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좋은 책들과 함께하는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책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